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좋은 책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대신 읽고 화두를 던지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같이 가져봤습니다. 좋은 책이라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저자가 그동안 공부하고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아니면 성찰했던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정갈하게 담아놓은 책,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책, 그리고 그 책에 깊이감이 또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책도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애드하자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A라는 상황을 아주 정갈하고 깊이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지만 그 A라는 내용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거나 내가 하는 다른 분야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면 야, 그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26년 첫 소개하는 책을,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요, 바로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 우리 여의도 맨션 컨텐츠를 구상하다가 이 책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6년의 경제는 나름대로 작년 대비 소폭 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재조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슈퍼사이클에 가까울 수준의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 반도체라고 부르기보다는 요즘은 AI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인 반도체, 송배전, 발전 설비,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면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1%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영 걱정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반도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찰나에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안면도 있고 친분도 있는 우리 임영찬 박사님의 일본의 몰락이라는 신간이 떠올라서 또 주말 내내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일본의 몰락이라는 제목은요, 왜 나온 거냐 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왜 몰락했는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50%에 육박할 정도로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또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점유율은 더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이 지금은 10% 채 안 되는 수준, 10% 내외의 수준의 점유율로 급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엄청난 경쟁력은 왜 몰락한 것인가, 사라졌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타산지석을 줄 수 있는 대목들이 많겠죠. 실제 저도 책을 읽어가면서 넘겨가면서 맞아, 이거 우리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부분이 절절하게 와닿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임영찬 박사님이 일본이 반도체 제국에서 몰락했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던 게 기술에 너무 집착하면서 시장 변화를 놓쳤던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국도 저렴하게 반도체를 슬슬 생산하기 시작했던 즈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했던 반도체 행태를 어떻게 폄하했었냐면요, 한국은 그 당시 어떻게 했었냐면 스택 공법이라는 걸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불량률은 다소 높을 수 있을지언정 단순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히타치 같은 경우는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러가 적고 불량률이 다소 낮은,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치 공법을 고집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수율도 높이고 품질을 더 높여야 된다는 기술을 고집하다 보니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자가 주목했던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그 전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었던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큰 대용량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가동이 필요한 반도체들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는데, 바로 90년대부터 퍼스널 컴퓨터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시장의 판도가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에 부합하는 새로운 빠르고 저렴한 반도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반도체가 비싸면 그 컴퓨터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적응을 등한시하면서 우리는 기술이 훨씬 월등하잖아. 한국 쟤네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저 값싸고 저렴한 걸 만들고 있을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폄하했던 것이 결국 되치기를 당하는 이런 큰 상황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 한번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반도체 기업보다 분명 기술 우위가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즘 HBM을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고사양의 우리 반도체는 나노라고 표현하죠.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런 최첨단 공정 분야에선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사양의 반도체 24나노 이런 분야 이런 것들은 중국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분명 우리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로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일본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가의 반도체 시장부터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였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런 초입에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왕조가 무너졌던 또 결정적인 이유는 유연성의 상실을 꼽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199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역할 분담, 이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을 잘 만들어주는 제조 파트인 파운드리,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업무가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일본 기업들은 A부터 Z까지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수직 통합형 방식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그룹사 내에서 또는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회사들 간에 수직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기민한 협조와 뭔가 전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해놓고 이거 어디서 만들 수 있지? 라는 거 찾아다니거나 만들어주는 회사하고 다시 딜을 봐야 되고 그 회사와 다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과정에선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 통합형을 선택했던 일본 기업들의 행보가 무조건 잘못됐고 오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직 통합형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했다라고 저자는 평가하냐 하면 바로 유연성입니다. 뭔가 새로운 고객이 설계해서 들고 와서 혹시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그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수직 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설계해 오시면 저희가 못 만들어 드리고요, 이거 설계 이렇게 수정해 오시고 이거 이렇게 수정해 오셔야 저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에 손길이 가고 어디에 발길이 가겠습니까? 바로 점점 제품의 다이버시티도 커지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창궐하기 시작한 게 바로 90년대 IT 기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초입인데, 그런 시절에 다양하고 유연한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 그게 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이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더 많은 IT 각종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90년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물건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IoT, 사물 인터넷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창궐할 텐데,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각 제조사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그 제품군, 그리고 그 제품군을 잘 서포트하기 위한 반도체 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더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 학계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도가 이긴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시류를 빨리 읽고 내가 그걸 빨리 학습해서 내가 빨리 그걸 제일 먼저 시도해봐야지, 아니면 시행해봐야지. 그게 어설프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이 정말 99%에 가까울 거고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천천히 우리가 완성된 다음에 하자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놓칠 거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지금 경영학계 또 이쪽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라는 게 뭐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관료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 비대한 조직화돼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건 아닌가. 요즘 AI라는 뜻하지 않은 호황 때문에 다시 물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한때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조직 분야에 대한 문제성들 많이 지적 나오지 않았나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지금 얼마나 고쳐가고 있는지. 사실 조직을 개편하거나 뭔가 알차게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조직을 재개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일 절호의 타이밍은 호황일 때입니다. 호황일 때는요, 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수월해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조직의 체질을 개편하기가 당연히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대한 성과급도 줄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저는 삼성 말고 이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두둑하니 뭔가 뭐랄까요, 경력금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고간이 두둑한 시점에 그렇게 만성적인 지적으로 받아왔던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유연성 높은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로봇 회사가 어떤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떤 자동차 회사가 어떤 자동차에 필요한 전장에 들어갈 반도체 칩셋 만들어 달라고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군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발빠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화의 지체도 이명찬 박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실기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의 반도체는 일단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고 튼실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차례 커다란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백색가전 시장은 정말 일본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아마 저희 집에서도 어렸을 때 제 가전제품들 중에서 아버지가 애지중지한 것들은 그때 일본산 가전제품을 사왔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 가전제품은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제품군 안에도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면서 1차 소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일본의 백색가전 회사들이 예전의 그 명망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1차적으로 소비해줬던 자체적인 내부의 백색가전 회사들이 예전만큼 소비를 못 해주니까 이제는 이거 어디서 반도체의 확고한 수요처들을 찾을 수 있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반도체 왕조가 빠르게 무너지는 이런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다시 우리 기업들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백색가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노트북이나 TV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한번 사이클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 큰 걸로 바꿔볼까? 노트북으로 이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노트북 새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교체 주기가 빨라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백색가전 회사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려서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 백색가전 U가 이제 기술 우위도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술 우위 부분에서도 한국을 능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쟤네가 저런 성능을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스스로도 이제 못 따라잡겠다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영상 장비 그러면 뭐 소니 걸 쓴다든가 니콘 걸 쓴다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 우리가 알고 있던 카메라 브랜드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DJI라든가 인스타360이라든가 뭐 이런 중국계 원핸드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영상 기기들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각광받고 있고, 기성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뭐 하나 우리가 반도체의 자체적인 수요처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의 TV 시장이라든가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들은 점점 중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시장에서도 그나마 우리는 2개의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미래 신지향적인 디바이스인 사람들이 혼자 쓰는 셀카와 같은, 뭐 셀카라고 말하긴 그렇죠. 하여튼 원핸드로 사용되는 이 영상 기기들, 그리고 드론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들,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에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반도체를 이들 디바이스에서 먼저 1차적으로 소비해주고, 그래서 더 값싼 경쟁력을 더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우리는 이 백색 가전마저도 흔들린다면 과연 반도체의 이 주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디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합의체 전문 경영위 체제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은요, 전통적인 조직 구조, 연공서열, 그리고 이 연공서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어떤 전사적인 명운을 걸고 커다란 큰 베팅을 하기보다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후방 부서들과 윗사람 아랫사람들과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합의 과정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로 저도 판단이 됐는데, 저자가 직접 그런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이번 책에 잘 투영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문 경영인 체제는 쉽게 말해 어떤 계약직 형태로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제한된 임기 안에 높은 성과를 내야지만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본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언정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또는 기업의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거는 쉽게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단기 순이익, 이번 분기 순이익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이 가장 주주들에게 평가받는 중요한 요소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미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했던 디지털 전환의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오너들이나 할 수 있는, 야, 이 회사는 우리 집안 거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 지경으로 이걸 하고 있어, 안 되겠어, 내가 이거 다 갈아엎어야겠네, 이 회사 이 사업부는 매각, 그리고 이거를 내가 다음 먹거리로 아주 전사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큰 베팅은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은 사실 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당시 재벌 3세, 4세까지 내려온 시점이 바로 요 디지털 대전환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베팅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물론 가계 승계에 고민이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세 경영 또는 4세 경영까지 내려온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이 회사들의 그 승계의 이제 후계자들이 다 경영을 잘할 거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경영을 못해서 결국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주주로서의 역할만 해야겠다, 이렇게 교통정리도 아마 조만간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은 벌써 그런 모습이 확인돼서 전문 경영인과 오너가 같이 듀얼로 경영하는 행태를 보이는 회사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됐었을 때 일본은 바로 전문 경영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물론 전문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단점이 그 당시에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시점에는 오히려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해서 그래서 기업의 체질 개선을 발빠르게 못했던 것이 지금 반도체 왕조가 무너지는 영향력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AI 대전환기에 전문 경영인들이 몸살이는 경영, 의사결정 판단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 이런 게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일본의 대몰락이라는 책은요, 저는 책 제목은 일본의 대몰락이라고 읽었지만 또 제 마음으로 이 책의 또 다른 가제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몰락,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사점들을 읽으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닌 부분도 솔직히 있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의 영향, 맞습니다.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에 일본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관료 사회에서,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미국이 들이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서명했던 이 좌충수, 이게 일본 반도체 산업의 왕조를 몰락시키게 되는 또 결정적인 원흉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게 이미 많은 학계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또 우리에게도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상 2026년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세계 각국에게 추가적인 청구서를 다른 명목으로, 다른 미명 아래 또 요구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큰 나라인 미국, 방위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미국과 우리는 혈맹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일 반도체 협정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즈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불협화음이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주는 역사적 교훈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만 쳐다봤다가 결국 일본도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뭔가 미국에게 약간의 긴장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그래도 생각하게끔 해줘야, 그래서 한국 애들한테 너무 섭섭하지 하게 말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좀 한국이 알아서 하도록 양보해 드리죠, 이런 얘기하는 관료가 미국 사회에서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책 제목은 일본의 몰락으로 읽었지만 저는 또 다른 가제는 한국의 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 이런 형태로 이 책 제목을 다시 읽게 됐었습니다. 이명찬 박사님은 관련 연구를 굉장히 깊이감 있게 하셔서요, 전작들도 제가 알기로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이 됐던 저자분이십니다. 뭐 방송도 간간히 하시지만 달필이셔서 저도 방송하면서도 알게 됐던 지인인데 제가 좋은 책 발견해서 모처럼 이렇게 대신해서 소개해 드립니다.